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영 기자입니다. 박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윤영 기자는 네. 금융을 샅샅이 파헤치는 남자, 그래서 금삿파를 한대요. 네. 박지은 기자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3파를 하려고요. 3파? 애 낳는 3파? 3파. 3파는 뭐예요? 산업을 샅샅이 파헤치. 에이, 이런 아유. 다음에 또 준비해 보시길 네. 바라고.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유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새 유가가 심상치 않아요. 작년에도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예. 막 뉴스가 많았는데 또 반대로 또 심상치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하면 뭐 우리 다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좀 기민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예. 유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지금 나오고 얼마 정도예요? 지금 70달러를 넘겼고요. 아. 70달러를 이제 안착을 해서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70달러가 약간 그 고점 같은 인식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네, 네. 사실 숫자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유가의 70달러는 일종의 그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70달러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위로는 100달러. 네, 야,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 마이너스 유가를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예.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35달러였는데요. 정확하게 2배가 오른 거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수준 전까지 회복을 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유가가 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원래 연초에 이렇게 다들 전망을 내놓잖아요. 예. 전망보다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상단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전망치? 전망치 제가 알기로 상단이 보통 제 레인지 한 65달러, 70달러 65달러. 이렇게 봤는데 뭐 또 80달러를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도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반기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이제 전망치가 이제 수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자재 가격이 막 급격하게 다를 때도 올라갈 때도 네네네. 유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 급등은 뭐 수요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설명이 됐었는데, 근데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왜 이렇게 빨리 오르냐 그랬더니 원자재 가격이 늦게 오른 거다. 비트코인이 그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해줬다가 비트코인 빠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어떤 유동성들이 원자재 가격으로 옮겨가면서 그랬다. 근데 그때도 유가는 잘 그냥 안정적인 상승세 정도를 보였어요. 네네. 최근에 유가 오르는 거는 좀 뭐라고들 설명을 해요? 일단 최근에는 이란 대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란 좀, 대선. 예, 좀 튀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했는데 그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란 대선은 사실 핵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이 원유를 수출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원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뭐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원래 대선을 앞두고 강경파가 아닌 좀 온건파가 되면 이제 미국하고 협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뭐 기사까지 나오면서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유가의 그 약간 하락 요인이죠. 그렇죠. 그건. 하락 예, 요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200배럴 정도를 이렇게 수출할 수 있다 그래요. 일별로 따지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요인이 됐었는데 이란 대선이 끝났죠. 끝나가지고 이제 강경파인 사람이 됐어요. 반대로 강경파가 됐죠. 예, 강경파가 돼서 그러고 나서 어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3% 넘게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뭐 이게 이제 좀 약간 단기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이거 두고두고 문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그 공격했을 때, 그러니까 말로 공격을 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란이 좀 억울하다는 이미지가 좀 강했어요. 네네. 이게 그 원자력 협상 다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아무 근거 없이 뭐 어겼다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 그럼 이란이 좀 억울하다 그래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곧 이제 그 핵 관련한 제재들이 좀 풀릴 것이다. 그리고 이란도 좀 더 이렇게 그 온건하게 자신들을 국제사회로 되돌려 놓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된 다음에도 이렇게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네. 정작 이란의 대통령은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 되고. 네, 그리고 그래서 멘트를 했죠. 바이든하고 안 만난다. 나는 뭐 협상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백악관에서 똑같이 나도 안 만난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 그 200배럴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뭐 이란 문제 정도고 그 중동 지역의 그 지정학적인 문제를 굉장히 품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 강경파가 됐을 때 지정학에 대한 센티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센티멘탈 때문에 조금 움직였던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전망하시는 분들이 유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단기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게 보급되면서 예, 예. 수요가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게 컸는데요. 예, 예. 그 기대감이 유가를 되게 받쳐줬고 더불어서 공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일단 이제 중요한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작년에 이제 유가가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산을 합의를 해서 사실 2017년부터 감산은 합의가 된 상태였는데 예. 그 감산에서 그 작년 초에 약간 이 협상이 빠그라지면서 이게 없어지려고 하다가 그럴만도 하죠. 그때 유가 워낙 낮았으니까 예, 이게 뭐 예. 감산 하면 뭐하냐 이거. 네, 예. 그래가지고 좀 감산의 양을 이제 축소하는, 그러니까 감산을 뭐 700배럴이었다고 하면 그걸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축소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 회복량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에 생산되는 원유가 생각보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회복되면 예. 점점 회복되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급이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서 조금 타이트한 게 나오면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근데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아까 $70 돌파한 게 또 인상적이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네. 그거 넘어가면은 네.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쉐일 회사들이 네, 네, 네. 그 이제 BP 이상으로 낼 수 있으니까 이걸 네, 네. 바로 가동을 돌려버리면 분명히 눌릴 것이다. 그래서 못 들을 줄 알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다는 네. 거죠. 예. 근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게 탈탄소 이 예. 움직임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좀 보자면 이제 탄소 감축이 이제 글로벌하는 이슈가 되면서 이 공급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미스매칭이 좀 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말씀드리면 뭐 많은 원유 회사들이,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이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런 예.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움직임이 사실 2019년부터 계속 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셰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투자가 그때부터 감소하면서 이게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그 장비들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다시 만들 수 이렇게 노후화된 장비를 다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새로 뭐 주문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후화되면 시추량이 엄청 줄어드니까 그래서 회복을 급하게 못 하는데 이런 움직임, 사실 이런 공급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쵸. 이게 네.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 네네네. 그러면 화석연료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른바 좌초자산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해놨는데 탄소를 못 배출하게 하니까 화석연료 사용량은 줄어들게 되고 기존에 투자했던 그 자산들은 다 스크럽이 될 거다. 네네네. 다 그냥 쓰레기가 될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석유 회사들 입장은 당연히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워낙 그 시추하는 거나 원유는 장치 사업이잖아요. 예, 예. 엄청 오랜 기간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뽑는 건데 앞으로 탈탄소 갈 건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뭐라고 하죠? 빵꾸가 난다고 해요. 네, 공급에 이제 좀 미스매치가 된다는 거죠.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 저기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금융사들이 파이낸스를 잘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이게 예. 그 ESG가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그쪽 화석연료 쪽에다가는 뭐 투자하려고 그래도 또 빌려서 하든지 네, 아니면 네. 증자를 받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 상황이니까 자금도 잘 안 막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녹색 방향이랑은 맞는 거죠. 그런 네, 그렇죠. 데들이 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 돈이 안 들어가고 네, 네, 그 산업을 네. 만약에 투자를 안 하고 이거는 맞는 건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탄소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석유가 필요한데 그렇죠. 투자는 안 돼 있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전엔 수요가 눌려 있었으니까 잘 안 보였는데 수요가 확 올라오고 있는데 공급은 못 그쵸,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탈탄소 얘기를 나오지만 당장 우리가 내일
갑자기 전기차 타겠다. 다 모두 다 전기차 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석유의 수요량은 계속 조금씩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시간이 좀 몇십 년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이게 크로스가 되면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데 그 사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원유 시추나 이런 대형 원유사들은 이 큰 돈이 들어가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금 아무도 10년 후에 다 전기차 탈 건데 그쵸. 그걸 지금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파이낸싱도 안 되고 이 회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와, 그런 상황은 조금 길게 보더라도 공급이 늘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하는 거는 보통 한 10년 뽑아먹으려고 투자를 하려 그러는데 2030년 되면은 NDC 탄소 배출 감축해가지고 맨날 그 나쁜 사람 취급받고 그쵸, 여기 뭐 사업은 계속 전망은 안 좋다 그러고 그럼 그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투자를 하는 게 또 우리가 지구촌 인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바람직하다고 평가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와, 근데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계속 오른다. 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요? 보기에 굉장히 그 미스매치가 생각보다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100 간다는 얘기가요. 이런 전망 때문에 나오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뭐 미국만 시추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오펙 플러스 이런 회사 이런 그 협의체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얼마나 이제 증산이나 감산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키를 이제 오펙 플러스가 들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에 그 또 회의가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원래는 뭐 급하게 좀 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면 이제 원자재나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너무 커져가지고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 또 FOMC에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원자재 가격이 좀 낮아졌대요. 예, 그렇게 되면서 또 생각보다 많이 또 증산을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유가 방향 키는 그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 감산 규모를 얼마나 줄이냐 이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회원국들은 크게 줄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유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지금은 그 감소해서 못 버는 양에 비해서 유가가 많이 뛰어서 그게 유가 뛴 그 영향이 더 큰데 오히려 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 우려나 이런 압박이 있으면은 좀 증산 속도를 빠르게 갈 텐데 그건 이제 쓰는 사람 입장인 거지. 그 수요자 입장.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FOMC나 이런 데가 너무 세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사서 쓰기에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네. 그럼 파는 쪽에서는 아유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정유사들이나 화학사들에 대한 영향도 조금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유사들은 사실 정통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좋아하죠. 예, 되게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왜냐면 유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좀 그리고 정제 마진도 올라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리 사놨던 그 재고에서도 플러스도 되고. 예, 그래서 좋은데 근데 지금은 좀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정제 마진이라는 게 좋아져야 되는데 보통 그 B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4라고 해요. 근데 지금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손해죠. $1밖에 안 되니 거의 뭐 손해를 보고 팔고 있는데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유가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그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우리가 회복된다고 해도 국지적으로 계속 이렇게 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지적인 락다운 이런 것 때문에 뭐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약간 그런 금융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는 유가가 일단 그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은 확 올라갔는데 네네네. 실제 수요단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줄 정도로 수요가 늘어나진 않았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유가가 선물이다 보니까 이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가에는 엄청나게 그 아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그 시각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받쳐주는데 실제 수요단은 또 그게 아니라는 이 되게 아이러니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으로는 그 재고 평가이기 때문에 이익이 좋을 수 있는데 그건 일회성 이고 장기적인 이런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을 봐야 되는데 그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울지도 못하는 상황, 뭐 울고 싶은 상황에 좀 더 가까운 거겠죠. 뭐 이런 상황이고요. 화학사들은 좀 어때요? 화학사들은 당연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까지는 아니고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이제 원유 사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유 원가 부담이 좀 늘어났는데 이게 화학 제품들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거 따라서 조금씩 시향이 다르긴 한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거의 이제 마진이 안 남는 상태가 됐고 생각보다 시황이 안 좋은데 거기다 공급은 또 증설은 또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중고를 좀 시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유사들도 화학 투자를 많이 했죠. 네, 정유사들도 화학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정유사들이 그래서 이제 화학 투자한 회사들은 좀 곡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나기도 유가가 하고. 워낙 낮으니까 예. 이게 정유 사업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붙여서 화학으로 팔자. 그게 이제 저유가일 때 자기들의 고육책인데 갑자기 유가가 튀어버리니까 그쵸. 화학 쪽이 또 증설도 엄청 많이 했다면서요? 네, 증설 엄청 많이 해서 오늘도 오늘 화학 주가도 별로 안 좋은데 특히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수요를 상회하는 정도의 하반기에 있었고요. 추가 공급되는 예, 추가 양이, 양이 있고요. 그게 사실 예정된 거였어요. 예정된 거였는데 이제 진짜 실제의 제품 마진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게 확인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황이 진짜 피크 아웃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이제 커지면서 지금 오늘 좀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참 예전에는 유가 낮아가지고 힘들다 그랬는데 유가가 올라도 이게 힘들다 하고 이게 참 뭔가 되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가가 오를 때 좋을 수도 있고 내릴 때 좋을 수도 있는데 뭐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단. 그러니까 수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유가가 올라가는 건 다 좋은 거고 설사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수요적인 이유가 아니라 공급적인 이유, 뭐 지정학적인 이유가 됐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됐던 공급단에서 뭔가 차질이 생겨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수요단이 이제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올린 거라 오히려 돈이 없어서 못 사겠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유가 보실 때 그럼 오르는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했는데 뭐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수요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야지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안 좋다고 당연히 그렇고요. 좀 말씀하신 대로 마진 노선이 한 70불 정도라고 해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받는 게 한 70불 정도라서 70불 정도는 이 정도 올라도 우리가 좀 살게 이런 이제 그게 수요가 있는데 그걸 이상으로 가버리면 그게 좀 탄력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산업부에서 회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80 안 넘긴다. $80 선이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반기에 $80 넘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배경이 이제 오펙 플러스의 증산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외국 이제 글로벌들, IB들은 $100 넘길 수도 있다. 얘기 또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분분한 것 같아요. 조금 상황을 보고 당장 이제 7월 1일 날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안정감을 좀 줘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가가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뭐 IB들은 뭘까요? 유가를 사놨나? 그럴 수도 있고요. 예. 포지션을 잡아. 어쨌든 발표하는 주체에 따라서 거기에 일종의 바이어스가 약간은 좀 있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예, 하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뭐 유가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해운 네네. 같은 경우도 사실 물동량이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닌데 선박수가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닌데 갑자기 특수한 일정 지역에서 이게 바틀렉이 생기는 바람에 전체가 다 꼬여버리는 네. 지금도 뭔가 녹색 변화와 지금 코로나19로 분명히 수요는 살아났는데 공급 투자를 그동안 좀 못했던 거 오히려 녹색 전환 그러면서도 그럼 올라가는데 그럼 수요가 그렇게 좋아서 그런 거냐라고 보면은 또 안 좋을 땐 또 안 좋을 수도 네.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에서 좀 벗어나려는 요 과정에서 우리가 뭐 하나를 확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렇죠. 시장이 네. 돼버린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바치경제에서 주변 시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좀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바치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